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이 평일 낮에 오시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딱 10명 오시면 할까요? 10명? 10분? 10분만 모시고 할까요? 목소리 괜찮아요? 너무 작지 않아요? 소리? 소리 작으시면 한번 볼륨을 좀 키워보시고, 그래도 작으면 얘기해주세요. 제가 조치해볼게요. 네, 지금 이 순간님 반갑습니다. 민팡입니다. 소리 너무 작거나 이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린다 그러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자,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흥보스님도 반갑고, 진짜 행복한 인생 봉작가님도 반갑고요. 지금 이 순간님도 반갑습니다. 자, 목표로 한 10분이 오셨기 때문에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냥 자유롭게 라방을 튼 거니까 여러분들 저랑 소통하는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면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 낯설긴 하는데 그냥 제가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내용을 조금 준비해 봤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저랑 채팅 통해서 실시간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니 유니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2024년도에 지금 부동산 경매 시장 어떤가요?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동산 경매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흐름,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분위기가 흘러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관심도 많고. 왜냐면 어쨌든 부동산 경매로 좀 투자를 하고 수익을 보려면 이 전체 흘러가는 이 흐름이 어떤지에 따라서 제가 투자 전략을 세우고 투자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큰 파도, 숲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또 투자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별 물건, 뭐 아파트니, 뭐 상가니, 뭐 토지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부동산 경매 시장이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 큰 파도에서 어떻게 헤엄쳐서 서핑을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 가볍게 갖고 왔습니다. 가볍게. 요즘 어때요? 여러분 느끼시기에, 체감하시기에. 아마 제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검색도 잘 안 했을 거고, 입찰은 당연히 안 했을 거고, 낙찰 결과도 잘 안 보셨을 거고, 조금은 투자에 좀 떠나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저처럼 직업적으로 매일 검색하고 낙찰 결과 보고 뭐 부동산 신문 기사 보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은 더 잘 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해왔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 어떨까 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통계를 보면서 한번 현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가늠해 보자. 네, 그렇게 해서 통계를 제가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좀 눈에 띄는 그런 가시적인 변화가 있더라. 자, 작년이에요. 2023년도 부동산 경매 통계를 봤습니다. 자, 1월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거는 현재 물건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냐, 경매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거고,
시장 참여자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건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물건이 적은 것보다는 물건이 많은 게 더 좋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작년 2023년도에 월별 경매 매각되는 그 건수를 보니까 1월 달은 12,000건, 12,000, 14,000, 16,000 늘어나고 있죠. 6월 달에 15,000, 8월 달, 9월 달 14,000, 그리고 하반기에 10월 달에 18,000건을 넘었어요. 그리고 11월, 12월에도 19,000, 16,000 해갖고 1년 동안 토탈 18만 6천 건이 경매로 매각 진행이 됐대요. 네, 소담님 안녕하세요. 유명한 주부님 안녕하세요. 그쵸? 작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매각가율이에요. 매각가율. 그러니까 감정평가 대비 낙찰가에 대한 비율. 감정평가가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1억은 100%죠. 100%에 72%면 얼마예요? 7,200만 원에 낙찰이 됐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각가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또 사람들이 써내는 입찰 가격도 높다 보니까 저 같은 투자자들이 경매로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매각가율이 높다면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매각가율이 낮다면 같은 물건도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매각가율이 낮아야 좋겠죠. 낮아야 좋겠죠. 100%에 근접할수록 우리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것인데 나와 나를 비롯한 경쟁자들이 100%에 근접하는 금액들을 써낸다고 한다면 제가 굳이 경매를 할 이유가 없겠죠. 경매를 한다 해도 돈을 벌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부분에 이제 차이가 있고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입니다. 경쟁률도 마찬가지죠. 같은 A라는 물건에 5명이 입찰하느냐, 10명이 입찰하느냐, 또는 20명이 입찰하느냐에 따라서 매각가도 달라질 것이고, 또 경쟁이 심할수록 더 높은 금액을 입찰해야만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경쟁률이 낮아야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 매각되는 경매 물건 수, 그 다음에 실제 낙찰되는 매각가율,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나 사람들이 입찰을 하고 경쟁하는지 경쟁률을 봤을 때 작년은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물건들은 한 15,000건 내외가 나왔다는 거고, 월별로 매각가율은 70% 초반에서 12월 달은 69%까지 떨어졌죠. 70% 초중반, 적게는 60% 후반까지. 그리고 경쟁률은 3.7명, 4명 언더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정확한 통계예요. 제가 따로 수정을 한 게 아니라 그대로 이제 내려받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 한 해 동안의 부동산 경매 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러면은 네, 소담님은 이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법정에 가서 경매를 하려다 보니 생각보다 입찰가가 높다.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그거는 시기랑 뭐 어떤 정부건 어떤 시기건 그런 걸 떠나서 늘 거의 그래요. 예, 생각보다 사람들이 높게 낙찰 받아가요. 예,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는 이렇게 되어 왔고, 자, 그럼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러분들, 올해는 어땠을까?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부동산 경매 시장이 어땠을까? 여러분 체감하기에 더 경쟁이 심해졌을까? 물건들은 늘어났을까? 2024년도에요. 자, 1월부터 지금 8월 달까지가 통계가 나와 있죠. 현재 9월이니까. 자, 매각 물건들 총 건수는요. 1월 달에 2만 건이 넘었네요. 자, 작년에는 2만 건 넘은 달이 한 번도 없었는데 1월 달에 2만 건, 2월 달에 17,000, 18,000, 22,000, 21,000, 6월 달에 2만, 7월 달에 23,000, 8월 달에 21,000. 거의 평균이 지금 2만 건이 나오죠. 작년에 비해서 어때요? 확연하게 물건들이 늘어난 게 보이시나요? 하반기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이런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도. 그럼 하반기로 갈수록 이 수치가 2만 건은 당연히 넘을 것 같고,
뭐 2만 한 중반 2만 5천까지도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경매량이 물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그렇게 부실된 것들이 올해 또 내년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경매 물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거고 경쟁이 분산된다라는 그런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죠. 또 같은 물건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런 추이는 우리한테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통계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매각가율도 볼게요. 작년에는 매각가율이 뭐 75%도 나왔고 보통 뭐 70% 이상 나왔는데 올해 보니까요. 1월달 70%, 2월달 69, 67, 67, 5월달 69, 7월달도 68, 8월달이 67%. 그러니까 작년보다 물건은 늘어나는데 매각가율은 반대로 떨어졌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1억짜리를 6,700에 낙찰 받았다라는 거니까 작년에는 얼마? 뭐 7,400, 7,300 더 싸게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경쟁률도 보면 작년에 뭐 3명에서 4명인데 올해는 경쟁률은 큰 차이가 없죠. 경쟁률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물건이 늘어났고 작년에 대비해서 매각가율이 조금 하락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경매로 접근했을 때 작년에 비해서 현재가 유리해졌다라는 게 통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실제로 내가 법원 가보고 이러면 꼭 그런 것 같진 않아. 이상하게 더 빡센 것 같아. 작년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낙찰가 보면 막 100%도 넘고 막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전국 단위로 부동산 경매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는 편차가 큽니다. 특히나 서울 지역에 특히나 또 아파트는 굉장히 입찰 경쟁도 심하고 매각가율도 높죠. 100% 넘어서 넘겨서 낙찰 받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전체 물건이 아닌 아파트만 떼가지고 한번 봤어요. 올해 아파트만 전국에 있는 아파트만 떼가지고 보니까 자, 건수가 한 3, 4천 건 돼요. 그리고 매각가율이 어때요? 80%, 80%, 79%, 80%이 정도 나옵니다. 올해. 근데 경쟁률이 확실히 높죠. 8명, 9명, 7명 이렇게 높아요. 아파트는 역시 어때요? 아, 낙찰받기가 좀 더 어렵구나. 낙찰받기가 어렵구나.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물건 수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매각가율이 80%에 육박을 하고 경쟁도 7명에서 8명까지 나온다. 자, 전국에 있는 아파트가 막 이렇고요. 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아파트 말고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번 볼게요. 서울만. 자, 그랬더니 한 달에 대략 한 300건에서 한 400건 정도가 서울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고 있네요. 그쵸? 나오고 있죠. 매각가율은 자, 1월 달에는 80%, 2월 달에 82%, 5월 달에 86% 찍고요. 8월 달에는 88%까지 찍었어요. 점점 매각가율이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들 체감하시나요, 이거? 저는 체감합니다. 예. 어디? 서울의 아파트가.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보면 80% 내외였는데 매각가율이 서울만 떼놓고 보니까 80% 후반대. 이게 90%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반기에. 그러니까 점점 매각가율이 높아지고 있고, 자, 경쟁률도 만만치가 않다. 네, 만만치가 않다. 물론 이것도 이제 구별로 쪼개면은 더 확연하게 차이가 나겠죠. 강남구냐, 서초구냐, 마포구냐, 성동구냐, 또는 금천구냐, 노원구냐에 따라서 편차가 클 거예요.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확실히 서울 아파트는 지금 낙찰받기가 쉽지 않고요. 실거주자 아니면은 사실은 지금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수요자 아닌 이상은.
물론 어제도 제가 공부방에서 낙찰 결과를 말씀드릴 때 마포 푸르지오 레미안 마레프 그 아파트가 거의 지금 호가가 25억인데 21억대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러면 한 3억 정도는 싸게 받은 거긴 해요. 근데 워낙에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게 그게 싸게 받은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은 실수요자라면 그래도 경매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저 같은 경매를 업으로 하고 부동산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서울 아파트를 입찰한다? 사실은 남는 게 별로 없다. 세금 내고 뭐하고 양도세 내고 명도하고 수리하고 해서 내가 이거를 판다? 수익이 될까? 저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서울 투자, 서울 아파트 투자는 제가 하지 않고 있죠. 너무 뜨거우니까. 뜨거울 때는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럼 어디를 해야 돼요? 이렇게 뜨겁지 않은 식은 데를 가야죠. 내가 아파트 투자를 진짜 해야 돼. 나 아파트밖에 몰라. 그러면 이렇게 서울에 경쟁이 치열하고 매각가율이 높고 경쟁이 치열한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좀 식은 곳, 지방의 어떤 특정한 지역 이런 곳에 가서 내가 더 저렴하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좀 보유를 하시든 단타를 하시든 해서 수익을 내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통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반길 일이다. 아마도 공매는 이런 제가 통계를 보지 못했지만은 공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금을 못 내서 강제 매각이 되는 공매 절차도 경매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물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게 아마 내년까지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또 모르겠지만은 그렇다면 물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떤 지역 어떤 물건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서울밖에 몰라. 난 서울에서밖에 살지 않았고 나는 강남 아닌 몰라. 그러면 강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결코 원하는 가격에 낙찰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내가 다른 지역을 가거나 다른 종목으로 접근을 한다면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왜?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지역, 물건에 거기서 옥석을 가릴까? 그게 항상 저의 고민거리거든요. 절대 몰리는 곳에 가서 같이 경쟁해가지고 들러리 서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어차피 내가 원하는 그런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통계를 보시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지금 가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지를 이렇게 한번 고민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좀 차이가 느껴지죠? 예. 제가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이런 수치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작년과 현재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라는 게 아마 좀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각자 의견 있으시면 또 올려주세요. 네, 17분 들어오셨네요. 그래도 이 낮 시간에 시간 내시기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근데 통계는 그렇지만은 이게 또 각자 느끼는 게 다를 거예요. 각자 느끼는 게 다르고 이 통계보다 사실은 어떤 지역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은 금액에 가져가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고 입찰을 하고 하는 자꾸 폐차를 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큰 금액으로 낙찰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남들이 좋아하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도 좋아하는 거, 남들도 이뻐하는 거, 남들도 갖고 싶은 것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된다. 그런 곳은 내 눈에 이쁘면 남의 눈에도 이쁜 거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럼 폐차를 할 일이 높아지겠죠. 폐차를 많이 하면 흥미가 떨어지겠죠. 재미가 없겠죠.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고민들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대출 규제에 따른 시장 전망. 어떤 분이 좀 궁금하시다 그래서 몰라요. 사실 뭐 전망을 하지 않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최근에 대출 규제가 나왔죠.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작이 됐고 어제 엊그저께 해가지고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집 한 채라도 있으면 주담대고 전세대출이고 모두 안 돼. 우리은행이 아주 초강력으로 이런 규제를 지금 내놓고 있죠. 그래서 집 있는 사람한테 대출 일절 해주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은행도 마찬가지로 1주택자한테 주택담보대출 해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심지어 신용대출도 안 돼. 강력하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둔촌주공 11월 달부터 입주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둔촌주공 어마어마하죠. 만 세대가 넘으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 입주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마 절반 이상은 세를 놓지 않을까. 그런데 세를 놓으려고 하다 보니 전세 대출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전세 대출까지도 규제를 해버리니까 지금 둔촌주공 분양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들려와요. 시장에 굉장한 혼란을 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강력한 대출 규제가 아닌가 싶어요.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오고 있다. 다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들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지금 대출 규제를 한다라는 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된다. 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일단 대출을 쪼인다라는 게 가장 시장에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라는 카드를 먼저 꺼낸 겁니다. 왜 꺼냈을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올해서부터 계속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오르고 있잖아요. 물론 수도권 위주겠지만은. 근데 그 아파트 가격만 오르냐? 아니요. 전세 가격은 더 장기간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쵸?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게 기정사실화가 됐고 그런 추세가 됐단 말이죠. 게다가 여러 가지 뭐 신혼부부 대출, 그다음에 신생아 대출 이런 것들을 정책 자금을 좀 풀어줬죠. 정부에서 집 사라고 풀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다 보니까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이제 현상이 빚어졌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빚을 내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 가계 부채, 이 부채가 많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계 부채를 조절해야 되는 어떤 그런 책무가 있는 것이고 아파트 가격을 좀 조정해야 되는 경착륙해야 되는 그런 어떤 책무가 있는 거죠. 누구한테? 정부한테는. 그러다 보니 신용대출 카드를 꺼낸 거예요. 다만 그 전에 어떤 카드를 꺼냈어요? 공급을 하겠다라고 정부 발표가 있었죠. 공급을 하겠다. 근데 그 공급하겠다라는 말이 시장에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사람들 다 알거든요. 공급이 그렇게 빵 찍어내듯이 금방 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화가 전혀 없이 계속해서 매매가,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는 대출 규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해가 돼요. 저라도 아마 대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또는 국민들한테 그나마도 좀 욕 덜 먹고 시장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게 이런 대출 카드가 아닐까. 만약 여기서 세금 규제를 때려버리면 사실 현 정부의 어떤 취지나 방향성에 맞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악법들을 걷어내려고 새로운 정부가 지금 출범을 한 건데 다시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정책으로 세금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낸 겁니다. 저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거래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대출로 영끌에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 8월 말까지, 지금 9월 달에 대출 규제가 오면서 사실 영끌해도 이제 부족해 버리는 거죠. 돈이 안 돼. 부족해. 그리고 살 사람들은 또 많이 샀어. 그러면 9월 달, 10월 달 이제 하반기에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 거고,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계속 집값이 올라가던 거를 조금은 완화를 시켜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난집에 어느 정도 좀 찬물을 끼얹어서 조금은 진화되는 것처럼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 것이냐? 저는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잠시 소강 상태에서 다시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서울 연간 입주 물량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2024년도 올해는 24,000가구가 입주를 한대요. 자, 내년에는 25,000가구 소폭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평균치에 비하면 적은 물량입니다. 문제는요, 2년 뒤에요. 2년 뒤에 내년에 25,000건이 2년 뒤에는 7,000건으로 확연하게 줄어들죠. 서울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결국은 공급이 늘어야만 시장이 안정이 되고 가격이 잡히는데, 이 공급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다가 대출 규제만 한다고 해서 과연 수요를 잡을 수 있을까?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본다. 왜? 이게 훨씬 더 큰 시장의 어떤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큰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공급 없이는 사실 가격을 잡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26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주택 인허가 실적 현황을 보시면요. 자, 작년 올해 해가지고 인허가 실적 현황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다. 22년도에 20만 건에서 작년에 16만, 올해 24만. 서울만 보더라도요, 3만 호까지 주택 인허가가 났다가 올해는 10,000건. 계속 줄어드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향후에 한 3년 뒤에 이제 영향을 끼칠 거란 말이에요. 뭘로? 입주 물량으로, 공급으로 영향을 끼칠 텐데, 그럼 3년 뒤면 2027년도, 8년도 이제 넘어가겠죠? 그럼 그때 가서도 어쨌든 공급은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다.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대출 규제라는 카드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공포심을 주고 불안감을 줘서 집 사지 말라라는 게 잠깐은 먹힐 수 있지만은, 앞으로 공급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사람들도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기고 대출에 대한 그 규제가 이제 체감이 되고 그게 익숙해지게 되면 다시금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어떤 인간 본연의 어떤 욕구, 욕망이 다시 분출할 것이고, 그럼 다시 영끌이 또 들어올 것이고, 그럼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게 제 조심스런 예상이에요. 물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찌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10년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급 없이는 백약이 무효하다. 백약이 무효하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혼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시기가 오고, 그러다 보면 또 살 사람들은 사고, 공급은 없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또 욕구는 넘쳐나고, 그러면은 계속 청약은 계속 완판될 것이고, 신축 계속 인기 많을 것이고, 막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물론 뭐 대출 규제 이 카드가 전혀 변화가 없다, 시장에 어떤 변화를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은 있겠지만은 그게 큰 흐름을 방해할 만큼 강력하지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각자의 판단에 맡기시는 거죠. 제 의견은 참고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떤 의견이든 좋습니다. 반박도 좋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롭게 저하고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말하다 보면 이게 항상 시간이
빨리 가요. 빨리 가. 항상 빨리 간다.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좋아. 경매하기 나쁜 시기가 아니야. 괜찮다고 해. 근데 대출 규제가 들어왔어. 그런데 공급은 없으니까 앞으로 가격은 올라갈 거야. 이런 어떤 흐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앞으로 향후에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저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사실 그거는 각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각자가 판단해서 뭐 투자라는 게 정답이 있겠습니까? 각자 하는 거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지금 대출 규제에 사람들이 지금 다 떨고 있는데, 아니 꼭 주택 투자만 해야 돼? 예? 꼭 아파트 투자만 해야 되는 거야? 꼭 서울 아파트만 해야 돼? 일단 그렇게 반문하고 싶고요. 어차피 저처럼 투자자들은 아파트 투자를 최근에 못했어요. 왜? 취득세도 그렇고 세금이 아직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주택을 막 샀다가 팔고 막 이렇게 막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아파트 규제, 대출 규제, 그거는 실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지만은 저와 같은 다주택자 내지는 부동산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아파트 투자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지 마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니죠. 아파트 말고도 다른 종목도 있잖아요. 비주택. 뭐가 있어요? 상가, 건물, 토지, 공장, 또는 아파트형 공장.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런 거. 주택 말고 이런 주택 외의 부동산 종목들은 규제를 안 받아요. 규제를 안 받는다. 대출? 잘 나와요. 잘 나온다. 왜? 대부분은 사업자로, 일반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비주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주택 투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와도 그냥 대수롭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대출 규제한다고 해서 나한테 그렇게 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야. 나는 어차피 비주택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파트만 볼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다른 종목도 보고, 꼭 서울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도 보다 보면 분명히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라는 거죠. 얼마든지 있다. 늘 그래 왔다. 늘 규제가 나오면 또 완화책이 나오고, 또 규제 나오면 또 완화책 나오고, 시장이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늘 반복이다. 근데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막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거보다는, 아 그래, 이런 게 또 오면 이런 파도가 또 넘어갈 거야. 넘어가면 또 다른 기회가 오고, 그리고 지금 어떤 틈새나 이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지, 지금 이런 게 왔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얼마든지 방법은 있고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저는 뭐 아파트를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아직 주택이 없거나 뭐 한 채 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일반 매매 하셔도 돼요. 흔히 말하는 갭 투자 하시면 되죠. 전세를 안고 사는 거죠. 전세와 매매의 차이를, 그 금액을 내고 한 채 더 사는 거야. 그러면은 취득세 중과에 대한 위험도 없고, 그리고 청약을 하게 되면 어쨌든 시세보다는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취득할 수가 있으니까 추천해요. 다만 청약이 될지 안 될지는 각자 판단해야 되겠죠. 왜? 사람들이 더 청약에 많이 몰릴 거니까. 그리고 좋은 입지의 청약 물건들은, 아파트들은 더 경쟁률이 높겠죠. 사실 그게 저는 되게 힘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하실 분들은 계속 하면 됩니다. 일반 매매 하셔도 돼요. 단 좀 저렴하게 금매로 어떻게 살까?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저 같은 사람들은 경매나 공매로, 사실 경매 공매는
아까도 보셨지만 물건들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요. 종목도 정말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런 경매나 공매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일반 매매나 청약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선택의 폭이 크고 넓고, 그리고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쪽을 좀 더 추천을 드리는 거죠. 이왕 하는 거 좀 저렴하게 삽시다. 뭘로? 경매나 공매로. 왜? 남들이 좀 하기 어렵고 꺼리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좀 저렴하게 사면 좋잖아요. 좋잖아요. 조금 수고스러운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그건 감수해야지. 싸게 사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각자의 판단에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항상 위기가 오면은 움츠릴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항상 시장을 바라보고 항상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이 되어야만 남들하고 차별화된 어떤 그런 수익도 얻을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남들처럼 이 파도에 저 파도에 휩쓸려 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기회만 흘려 보내버리면 그 사람의 미래는 달라질 게 없지 않나.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위기가 오더라도, 그리고 지금 위기인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위기인 지역에 가서 어떻게든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고 있다. 지금도. 근데 그 사람들이 당장 눈에 띄진 않아요. 절대. 지금 당장 눈에 띄진 않아.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 그 지역에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언제 눈에 띄냐면 2년 뒤, 3년 뒤, 4년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눈에 띄어요. 그때 거기 가서 투자를 했던 것이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었구나. 엄청난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미처 잡지 못했지만은 저 사람은 가서 기회를 잡았구나 라는 걸 뒤늦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때? 이미 늦었지. 이미 늦었지.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이왕이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항상 고민인 게 전 그거예요. 또 내가 부동산 투자를 전업으로 하지만은 부동산만 하진 않아요. 주식도 하고요, 가상자산도 하고요, 암호화폐 투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달러 엔화 투자도 하고요. 물론 크게는 안 하지만은. 그리고 뭐 ETF도 많이 하시죠? 요즘에 ETF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부동산만 하더라도 굉장히 종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예요. 제가 왜 그 신문을 보고 책을 보고 뉴스를 보고 공부를 하느냐. 현재 흘러가는 흐름,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과거에 대비해서 또는 미래에 대비해서 저렴해진 그런 자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항상 모든 자산이 동일하게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 금이 비싸졌으면 뭐 은이 싸졌다거나, 뭐 토지 가격이 떨어졌으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거나, 뭐 비트코인이 떨어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채권이 가격이 올라갔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상반되는 그런 자산들이 항상 있단 말이죠. 어느 시기든.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내가 관심을 평소에 갖고 있다가 가장 가격이 싸진 저평가된 자산을 사 모으겠다라는 거죠. 사 모으겠다. 시간을 두고 적립식으로 또는 이렇게 차근차근.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다시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저한테 큰 자산적 가치를 가져올 것이고, 또는 어쨌든 모든 자산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상향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면서 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거를 선호하고 권하죠. 어떻게 1, 2년 만에 갑자기 자산이 막 몇 배가 되고 이런 거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거는 특정 시기에 정말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시기를 살아가는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시간에 따라서 천천히 자산을 쌓아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좋은 시기가 오면 그때 그동안의 어떤 인내와 노력이 빛을 발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뭐가 살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제가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샀다. 왜냐면 이번 주에 아래 공포 해가지고 미국 주식부터 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도 가격이면 되게 싼 거야. 제 기준에는 이 정도 가격이면 매수할 만해. 그래서 제가 오늘 매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 주식은 되게 보수적으로 합니다. 보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 우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배당주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를 하는데 지금 가격이 얘가 73,3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 56,000원이거든요. 이 정도 가격이면 전 싸다고 봐요. 다시 올라갈 거라 확신을 해. 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좀 걸리지만 반드시 6만원, 7만원 넘어서 간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지금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56,000원.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다가 저렴해진 자산, 뭐든지 상관없어. 딱 정해진 금액만큼 들어가는 거죠. 막 몰빵하고 막 그렇게 하진 않고 절대.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제 자산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 또 다음에 또 하락이 오면 또 좀 더 투자를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반복되다 보면 지금 싸다 안 싸다라는 게 느껴져요. 왜? 과거에 이만큼 싸졌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간 걸 내가 봤거든. 아파트가 5억짜리가 한 7억 가는 걸 내가 봤거든. 그럼 다시 5억 가면 어떻게 해요? 사야지. 왜? 다시 7억 8억 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쌓이면은 이제 눈에 좀 보이거든요. 지금 뭐가 싸다. 지금 들어가면 절대 손해 안 볼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크게 그렇게 뭐 스트레스 받거나 크게 그렇게 욕심만 좀 안 내면 그냥 투자 안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보죠. 훨씬 낫다. 어쨌든 부동산 투자 경매 얘기를 하다가 지금 주식까지 왔는데,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네, 유언니님, 서울 빌라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서울 빌라 좋죠. 서울 빌라는 서울에 토지를 사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빌라, 이 건물은 안 봐요. 건물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고, 그 건물이 깔고 있는 이 토지, 서울의 이 토지의 가치가 얼마나 좋으냐, 이걸 따져서 저는 빌라를 사겠다는 거죠. 저는 서울 빌라 있거든요. 반지하도 있고. 근데 그 토지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역과 가까우며 그리고 용도가 어떠며 이런 걸 따져서 저는 이제 빌라를 보겠다는 거고, 가급적이면 빌라는 서울에 있는 것만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려요.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은 사실 가격 상승이 굉장히 어렵고 또 나중에 엑시트가 어려워요. 매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서울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정말 이상한 곳 아니면은 재개발 가능성이 있고, 또 주변 지역이 좋아지다 보면 그런 어떤 좋은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지방이라거나 이런 경기도권에 있는 빌라들은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보기 때문에 서울 빌라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 빌라 투자하기가 어려운 게 전세가 보증보험 126% 제한이 걸리는 바람에,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전세를 놓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증보험이 안 되니까 이 전세가가 내려간 상태예요. 그래서 옛날 가격으로 사게 되면 이 갭이 커져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근데 절대 빌라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많이 들어가면 안 돼. 왜? 이게 사고팔고 하는 그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 빌라는 오래 묵혀야 되거든요. 묵은지처럼. 근데 내 돈이 많이 들어가. 만약에 막 5천만 원 1억씩 들어갔어. 그러면 이게 언제 엑시트가 될지 모르고 시간을 내가 내 걸로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지면 이걸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와. 그럼 내가 급하죠. 내가 빨리 팔아야 되죠. 그러면 제가 그걸 못 받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갭,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작은 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관건이야. 3천 이하면 너무 좋고 1,000만 원 이하면 너무 좋고. 아시겠죠? 저는 이미 과거에 샀던 빌라들이 제가 취득한 것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 금액을 다 빼고도 남았어.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야. 그냥 안 팔아도 되고 그냥 언젠가는 재개발 되겠지. 역세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장기
전세를 주는 거야. 올리지도 않아. 그냥 살아라. 그리고 서울이다 보니까 항상 그 전세 수요가 항상 있어요. 임대 수요가. 하다못해 월세라도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나씩 하나씩 해 가시면은 분명히 그 중에 어떤 녀석들이 효자 노릇을 한다. 뭘로? 재개발로. 재개발로 입주권을 나한테 준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온다.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내 돈이 많이 묶이지 않게끔만 해라. 많이 묶이지 않게끔. 빌라 사는데 막 1억씩 투자한다? 미쳤다. 왜? 그건 절대 반대. 3천 이하? 오케이. 그래 3천 이하. 1,000만 원 이하? 오케이 땡큐. 근데 빌라 사는데 돈이 남았어.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빌라 사는데 막 5천만 원 남았어? 3천만 원 남았어? 그러면 사야지. 그럼 사야지. 돈이 안 들어가는데? 수익률이 무한대인데? 그럼 사야지. 뭘로? 경매나 공매로 하면 가능하다. 시세보다 싸게 사니까.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서울 빌라가. 그러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안 사거든. 아 저거 안 좋아. 저거 사면 망해. 이런 생각이 팽배할 때 우리는 가서 임장을 해서 좋은 물건들을 저렴하게 사야 돼요. 오히려 좋은 거야 이게 지금. 서울 아파트는 뜨겁지만 서울의 빌라는 굉장히 차갑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된다? 뜨거운 데 갈 거예요? 차가운 데 가야지. 차가운 데 가야지. 물론 거기도 쉽지가 않아요. 거기도 나름대로의 경쟁이 빡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빡세다고. 절대 쉽지 않아. 다만 이런 뜨거운 데 가가지고 비비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지. 훨씬 낫다라는 거지. 항상 이 생각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남들하고 다르게 가야 돼. 안 그러면 돈 못 벌어요. 안 그러면 힘들어. 네, 김은영님, 민팡이님은 아파트 말고 요즘 어떤 거 매매하세요? 어떤 경매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비주택, 비주택, 상가, 공장, 꼬마 빌딩, 그리고 그다음에 토지, 요런 거, 요런 거 많이 이제 주로 하죠. 주로 보고 있죠. 네. 그리고 과거에는 굉장히 급하게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천천히 요런 주의예요. 누릴 거 누리고 천천히 좋은 거 하자. 요런 거, 요런 주의예요. 쎄 빠지게 옛날처럼 초창기처럼 할 필요가 있나? 천천히 가자. 물건은 늘어나니까. 물건은 늘어나고 기회는 많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위주로 보고 있죠. 최근에 그거 아시죠? 공장 2분의 1 지분 매도해서 양도차익 1억 7천 벌었죠. 이렇게 최근에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다. 아파트 아니어도 된다. 아파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상가는 온라인 영향으로 임대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밖에 나가보세요. 모든 상가가 다 비어있는지. 그렇지 않다. 물론 온라인의 영향으로 상가가 굉장히 힘든 건 맞아요.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상가가 그렇게 오프라인 매장이 다 망했어요? 아니야. 그거는 이제 일반화에 오르고 임대가 되는 데는 잘 되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놓지 않고 제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 임대 안 놔도 돼. 내가 그 상가에 대한 어떤 가치를 파악해서 이 상가에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안이 있다면 온라인이 아무리 발전해도 돈 벌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어. 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오프라인 매장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힘든 거 아니야? 나가보세요. 잘 되는 상가가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맛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빵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픈런을 하는데
안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야. 예, 다 그렇진 않아요. 다감님, 지분 경매에서 잔금 납부 전에 합의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경매 취하 동의서만 써주면 끝인가요? 아, 지분 경매 할 때, 저 지분 경매 전문가잖아요. 지분 경매 잔금 전에 협의 끝. 땡큐죠. 땡큐죠.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이거를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잔금 납부 안 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받는다. 요런 게 있고, 공매 같은 경우에는 취하 동의서를 써주고 수수료 받는 경우가 있고, 수수료는 뭐 각자 판단하시는 거예요. 500에서 10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는 잔금 치르고 소유권 등기하고 바로 매매, 복등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일정 부분의 어떤 수수료 이런 게 있죠. 여기에 이제 팁을 드리자 그러면은 매매가를 잘 협의한다. 협의 가능. 양도세, 절세가 가능하죠. 흔히 말하는 다운 계약서가 요때 들어갈 수 있겠죠. 그건 협의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 어떻게 접근하냐.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경험자나 좀 고수의 영역이 될 수도 있죠. 고지고대로 팔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추후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그런 거 지분 강의 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흔히 말해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도장값 물건이라고 한다. 장점은 뭐예요? 빠른 투자금 회수가 되겠죠. 빠른 투자금 회수. 네. 단점은 뭐예요? 수익이 크지 않다. 이걸 수익을 크게 갖고 올라 그러면은 협의가 안 돼요. 협상이 안 돼요. 500 먹고 끝, 1000만 원 먹고 끝 이렇게 가시면은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한 바퀴를 돌릴 수가 있다. 저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죠. 가능하면 빨리 넘겨주고 다른 거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땡큐야. 사줄 때 그냥 넘겨주고 욕심 부리지 말고 주고 일정 부분 받고요. 나도 그동안 고생했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뭐 입찰하고 현장 답사하고 그런 것만 받고 넘겨드리고 다른 것도 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하나로 무슨 이걸로 팔자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힘들어져. 아시겠죠? 또 궁금하신 거? 4시 다 됐네요. 이제 1시간 딱 끝났으니까 질문 하나만 받고 끝낼게요. 어떠세요? 좀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괜찮으세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오늘은 끊기지 않고 상태가 아주 좋아서 굉장히 좋네요. 기분이. 지난번에는 이게 너무 끊겨가지고 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제가 말하는 거랑 이게 싱크가 안 맞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또 그 채팅방 올려주셔도 제가 못 보고 막 이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좋네요. 이 정도만 되면은 자주 해보고 싶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실제로 이렇게 만나기 어렵지만 온라인상으로는 이렇게 만나기 쉽잖아요. 훨씬 더 간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으시면은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면 어떨까?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고민도 한번 해보고 같이 머리도 한번 굴려보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네, 다행이네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오늘 아주 매끄럽게 잘 진행된 것 같아요. 네, 평범한 가짜씨님 소호사무실 하려면 최소 몇 평? 제가 봤을 때는 다다익선인데 못해도 전용 평수 80평 이상, 개인적으로는 100평 이상. 최소 80평, 가능하면 100평 이상이 좋겠다. 그래야 어느 정도 방 개수가 나오고, 그래야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막 50평 이하 이 정도 되면 방을 많이 못 만들고 수익이 안 나와요.
근데 인테리어 단가는 높아졌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어야만 방도 많이 뽑아서 수익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80평 이상 최소, 가능하면 100평 이상, 뭐 200평이 된다? 그럼 너무 좋고, 대신에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 장단장님 라이브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다운 계약서 진행하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어차피 개인이든 법인이든 개인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뭐 공유자나 뭐 이해관계인하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명의만 뭐 법인이고 개인일 뿐이지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어요. 명의는. 네, 김은영님 도움 많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가짜씨님 상가 낙찰 받아서 서울 사무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2018년도 했죠. 그때는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았다 보니까 어지간히 해놓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뭐 수익도 잘 나왔는데, 지금은 너무 많고 레드 오션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소호사무실, 흔히 생각하는 그런 소호사무실로 승부를 보려고 그러면 어렵다. 그래서 아예 규모를 크게 가거나 아예 고급화 전략으로 가거나 뭔가 어떤 차별화가 있어야 돼요. 소호사무실 하려면. 소호사무실, 그리고 스터디 카페, 뭐 이런 것들 있죠. 되게 흔한 거. 이런 거는 그냥 똑같이 해가지고는 이제는 단가가 안 맞아요. 옛날에 비해서 단가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무언가가 한 가지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시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선뜻, 왜냐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 인테리어비가. 방을 만들고 가구 들어가야지, 뭐 들어가야지, 에어컨 들어가야 되지. 이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돼 버리면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하시면 잘 되면 너무 좋지만은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창업하는데 조금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네, 봉구아비님, 분위기 편하고 너무 좋았다고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계셔가지고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내용은 우리 공부방 회원들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릴 거고요. 못 들으신 분들은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들으셨던 분들은 또 다시 돌려볼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조만간에 또 이런 좋은 기회 만들어서 다음에는 뭐 경매 물건도 얘기하고 제가 투자했던 물건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또 제가 보고 있는 책들 다양한 주제로 좀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도움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는 민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 남은 오늘 하루 행복하게 즐겁게 신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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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